오전 11시 반에 경주가 문자로 가르쳐준 집 주소를 들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 우리는 어머나 어머나 하고 탄성을 질렀다. 부자들만 산다는 동네는 밖에서 보기에도 멋진 상상을 할 수 있었다. 정원의 나무가 멋지게 자란 정원이 딸린 2층 주택이었다. 밖에서 보아도 한눈에 꽤 좋은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린 언제나 이런 집에 살까? 정미가 부러운 듯 대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고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 찾아왔어요? 하는 신경질적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집 잘못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린 여기서 7년을 살았어요. 무슨 이사를? 그리고는 인터폰이 딸깍 끊어졌다. 정미와 나는 벙벙해져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아니라니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정미야, 주소 다시 봐. 아니야, 이 집 주소 맞아. 그럼 이게 어찌 된 거야? 경조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사무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주변 집 주소를 확인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다가 명함에 적힌 경조의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갔다. 며칠 전만 해도 번듯하던 사무실은 문이 잠겨 있었다. 옆 가게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그 다음은 어찌 되었는지 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미와 나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경주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사기를 칠 생각은 그 후에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간 경주가 한 행동과 말들이 그저 사람 좋았어, 동창이라서, 친구의 우정이 돈독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든 사고는 일어난 후에 되돌아보면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인다. 들떠있던 마음이 된소리를 맞자 그제야 경조의 호이며 행동이 이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그러나 넛을 놓고 있기엔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전세를 빼서 가게에 있던 쪽방으로 짐을 옮기고 그 돈으로 대출금부터 갚아야 했으며 그동안 모으고 온 번 돈을 몽땅 다 날렸으니 당장 먹고 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남은 것은 작은 가게의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이 전부였다. 옷가게에 딸린 좁은 방에서 화병이 들어 일주일을 누워 있었으나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야만 했다. 혼자인 몸이 돈도 다 잃고 몸도 누워 있어봤자 위험한 생각밖에 안 나니 그나마 정미가 들락거리며 이렇게 앉혔다. 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묻자 정미는 한참 동안 나를 붙들고 울었다. 어쩌겠니? 난 남편 모르게 저지른 거라. 대출금은 친정에서 좀 얻어다 맞고 폐물도 좀 처분하고 요즘 아르바이트 해서 나머지는 갚아가고 있어. 근데 언제 끝낼지도 모르겠다 야. 너무 막막해. 남편 알까봐 조마조마해서 간이 다 녹는다. 애들 과외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둘러치고 다니긴 하는데 언제 들통날지 조마조마해. 북어포처럼 갈기갈기 뜯어서 짧은짧은 시부터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이라고. 어디 친구를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냐. 언제든 잡히기만 해라. 내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폭삭 늙은 기분이었다. 몸이 시름시름 안 좋아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생리가 끝나는데도 혈흔이 멈추지 않고 한 달 내내 내비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개인 병원에서 검사를 1차 하고 2차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왔다. 자궁근종 진단 후 꼭 일주일 만에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술하고 4월째.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경주를 본 것이다. 정미에게 전화를 했다. 정미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다. 안 그래도 오는 길에 내 전화 받고 손이 떨려 운전을 못하겠더라. 썩을 년. 그래도 활기치고 고개 들고 돌아다니나 보네. 얼굴은 어때 보였어? 몰라. 나도 문 닫히기 전에 힐끗 봤어.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 누가 아픈지 병문안 온 것 같던데 또 올지도 몰라. 인연을 내가 잡아야지. 몇 층에서 탄 거야? 글쎄, 나도 워낙 얼떨결이라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내가 너는 누가 하니? 내가 해줘야 하는데 하필 때맞춰 요즘 시댁 어른들이 우리 집에 와 계셔서 내가 집을 못 비운다. 미안해.
아니야. 간병도우미가 했어. 지금은 혼자 살살 다닐만 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정 힘들면 간병도우미 다시 부르면 되고. 옆에 사람들도 도와주니 괜찮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으라는데 나가면 어디 그리 되니? 동생 온다는 거 오지 말랬어. 캐나다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 여기서 일주일 더 있다가 태어날 거야. 걱정 마. 거봐.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어줄 짝을 찾아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나뿐인 동생은 외국에 있지.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이 이게 뭐니? 마음은 엉뚱한 데 두고 혼자 청승맞게 이러고 있어. 이번에 태어나면 내 말대로 해.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 우리 남편 친구 중에도 혼자인 사람이 많더라. 얘가 뭔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그래. 시끄럽고. 경주 또 어떻게 만나질까? 잡을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나서 퇴원을 할 때 결국 경주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거의 가능성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자주 복도를 어슬렁거렸으나 부질없는 짓이었다. 의사는 퇴원을 하더라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워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심하게 움직이면 내부의 봉합한 부분이 터질지도 모른다며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가며 보는 것도 지겨워졌을 때 컴퓨터에 앉아 한 포트에서 블로그를 만들었고 잠깐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 했으나 문제는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터지고 말았다. 혼자 집에 누워있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며 정미가 치아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아주 작고 예쁜 암컷인데 털도 길지 않고 순해서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으니 데리고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놓고 갔다. 아기 사슴처럼 귀엽고 눈이 큰 치와와의 이름을 몽이라고 지었다. 아무 뜻도 없었다.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이름이었다. 몽이, 몽아 하고 부르는데 녀석이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몽이가 온 후로 놀아주느라고 괜히 분주해졌다. 귀염도 떨고 심심하지는 않았으나 녀석이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아무데고 오줌을 누는 것까지는 괜찮았다. 한동안 훈련을 시키면 곧 좋아질 것이라 믿고 꾸중도 하고 벌도 세우고 칭찬도 했다. 꾸중을 들을 때는 얌전히 슬픈 표정으로 큰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영 나오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다 밥 먹을 때면 나왔다가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면 애교도 잘 떨었다. 그러나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 여지없이 녀석은 이불에다 오줌을 싸놓았다.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이불을 갈아 놓으며 또 싸놓기를 반복했다. 나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데 몽이의 오줌을 얼룩진 이불 빨래를 걷어 세탁기에 넣고 꺼내서 늘고를 하루 종일 반복했다. 애완용 강아지를 방 안에서 키워본 적이 없는 후각이 예민한 나는 강아지의 오줌 지린내가 조금만 나도 참을 수 없었다. 강아지는 자리가 옮겨지고 주인이 바뀌어서 제 나름의 영역 표시를 한 것이거나 불안으로 긴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조금씩 짜증이 났다.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친구가 아니라 아기 키워도 놀아줘야 되고 씻기고 하루 종일 뒷바라지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게다가 하필이면 녀석이 생리가 시작되어서 섭하며 이불에 피를 흘리고 다니기 시작하자 극도로 피곤해졌다. 내 몸도 귀찮은데 강아지 수발이라니. 이튿날 아침 몽이가 또 새벽에 이불에다 오줌을 싸서 냄새가 지독했고 이불은 요까지 흥건히 젖어 있었다. 조심조심 몸을 일으켜 이불을 탁 걷어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걸레를 들고 방청소를 하는데 아랫도리에 이상한 느낌이 왔다. 뭉클 뭐가 쏟아지는데 마치 아기를 낳을 때처럼 아래로 뭉퉁 뭔가 빠지는 느낌이었다. 이어 방바닥에 핏물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얼른 옷을 벗어보니 팬티에 주먹만한 핏덩이가 고여있는 게 보였다. 몽이는 이상한 낌새를 차렸는지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눈치만 살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욕실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내 다시 또 뭉클 핏덩이가 쏟아졌다. 그렇게 10분 동안 쏟아진 하열이 한대야는 될 것 같았다. 뭉클 핏덩이는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바깥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러다가 몇 시간 내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다. 하늘은 푸르고 환했으며 구름이 하얗게 깔려 있었다.
휴대전화기를 열어 119에 도움을 청했다. 병원 전화번호를 찾을 정신이 없었다. 얼른 119가 떠올라서 누르고 주소를 불렀다. 빨리 좀 오라고. 늦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급하다고. 서서 그러면 펑펑 쏟아지는 하열 때문에 야간용 대형 생리대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우선 수건을 팬티 속에 두껍게 겹쳐놓고 좀 헐렁한 긴 치마를 입었는데 자꾸 팬티가 내려왔다. 젖은 수건 무게로 팬티가 버티지 못했다. 치마도 금세 피로 얼룩이졌다. 다시 수건을 갈아 끼우고 장롱을 열어 두꺼운 청바지를 찾아 입었다. 119가 도착할 동안 지갑과 휴대전화와 옷까지 한 벌을 가방에 넣고 수건과 칫솔과 속옷도 몇 개 챙겨 넣었다. 그 사이에 수건이 다 젖어 청바지 바깥까지 피가 배어 나왔다. 다시 일어나 수건을 갈고 청바지를 다른 것으로 갈아입었다. 구급차는 10분 안에 도착했다. 사태를 파악한 구급요원들이 들것에 나를 눕히고 들고 나갔다. 10분을 달려 수술한 병원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걸을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하혈이 진행 중이었고 생리대로 넣은 수건도 청바지도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줄줄 흘러내렸다. 응급실에서 비상이 걸렸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담당 의사가 비번이라 연락이 안 되고 다른 의사를 찾고 있었다. 수술을 다른 의사가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휠체어로 갈아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실로 바로 올라갔다. 3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다시 603호 병실에 누워 있었다. 한 달 만이었다. 6침대 중 1개는 비었고 낯선 사람 3명이 다시 들어왔고 췌장 수술을 한 할머니와 그 딸은 퇴원을 했고 창가 자리에 자궁암과 대장암에 폐암으로 치매까지 앓던 할머니와 간병 도우미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깡마른 할머니는 오그리고 누워 기침을 연신해댔고 가래를 뱉었다.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양반이 먹는 것도 여전히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변을 쏟아내신다고 말하면서도 55세 간병 도우미 아주머니는 덤덤하게 변을 치우고 닦고 옷을 갈아입혔다. 자식들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매일 보고 싶다 서럽다 하며 우시는데 하도 그러시니 습관적으로 들어 넘긴다며 돌아가실 날 받아 놓으신 양반이 소화도 못하면서 어지간히 드신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어찌 들어와? 뭐 좋은 데라고. 그것도 같은 병실에? 그러게요. 사람 우습게 됐네요. 같은 수술을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하다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정미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병문안을 다녀가고 강아지도 다시 정미 집으로 돌아갔다. 정미에게는 강아지 때문에 무리해서 그랬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모르진 않을 것이다. 나는 역시 애완동물을 키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다시 깨달았을 뿐이었다. 나흘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번엔 좀 일찍 퇴원을 했다. 소변 호수를 떼고 걸을만해지자 조용히 집으로 가서 누워있는 게 낫겠다 싶었다. 하루에도 수시로 할머니의 대변을 받아낼 때마다 나는 거역한 냄새를 맡기도 고역이었고 어린 처녀가 들어와 누운 자리에는 연일 그 보호자인 어머니와 다투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시집도 안 간 어린 처녀가 자궁을 드러냈다고 우는데 그 딸은 그런 어머니가 보기 싫다고 악을 썼다. 또 한 사람은 정작 병자는 조용한데 어찌나 병문안 오는 방문객이 많은지 병실은 북새통이 되었다. 병실에 있는 의자는 탁 끌어다 앉아서 수다를 떨었고 한 자리가 비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메우며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다. 밤마다 끙끙 앓으며 우는 소리와 가래 뱉는 소리, 앓는 소리, 코 고는 소리로 밤에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집에 가서 조용히 쉬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에 재입원한 나흘 동안 혹시나 경주를 다시 보게 될까 하고 복도를 자주 나갔다. 미련을 버려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복도를 얼렁설렁거리는 나를 발견하고 선웃음을 지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오직 휴식이 처방이라 생각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일주일간은 아무 생각 없이 잤다. 자고 또 자고 배달시킨 죽을 먹고 자고 오직 자는 일로 일주일이 지나갔다. 의사가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고 2달 동안 꼼짝도 하지 말고 누워서 몸이 정상이 될 때까지 안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 달이 지나고 조금씩 집안일을 했으나 또 잘못해서 3차 수술을 하게 될까 두려워 몸을 사렸다. 수술은 내시경으로 해서 칼을 뗀 상처는 크게 남지 않았다. 한 번 수술할 때 4개의 구멍을 냈으니 2분의 8개의 상처가 남았다. 배에 남은 8개의 흔적은 의사가 2명이 했으므로 수술 자국도 달랐다.
두 번째 한 수술 자국이 훨씬 작고 흠이 적게 남았다. 의사의 솜씨가 다르니 남는 흔적이 비교가 되었다. 가게는 휴업 상태였다. 휴업이 석 달이나 계속됐지만 다른 묘안이 없어 그냥 새를 내면서 닫아두었다. 가끔 병원에 검진받으러 나갈 때 슈퍼마켓에 들러 먹을 것을 구입했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은둔으로 두 달이 지나갔다. 이제 바깥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그제야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가게를 열기 전에 미장원에 가서 흰 머리카락이 제법 도드라진 머리를 염색하고 긴 생머리였으나 굽실굽실하게 펌어도 하고 머리카락도 짧게 잘랐다. 그동안 가을이 가고 겨울도 지나 봄이 왔다. 가게 물건들을 바꾸느라 분주할 때 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가 기다리는 카페로 가는 길에는 개나리가 만개해 있었다. 언제 이렇게 꽃이 폈지? 세월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신이 문득 쓸쓸해졌다. 꽃을 보고 쓸쓸해지다니 센 웃음이 났다. 준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3년 전이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그래? 나 같은 놈, 비전 없는 놈 바라보지 말고. 여자가 혼자 몸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당신 정도면 아직까진 괜찮은 혼처가 있을 텐데 왜 나 같은 황당한 놈을 봐? 난 이미 결혼해도 한 번 실패했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나 같은 놈은 잊어. 그렇게 툭 던져준 마지막 말 이후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던 그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연락도 안 되고 출판사도 다른 이의 손에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지인들도 전혀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할 뿐 오히려 소식 알게 되면 알려달라는 소리를 했다. 그와는 어느 문학 행사에서 만났지만 처음엔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가끔 모임이나 행사 때 마주치면 서로 안부다 묻는 일반적인 동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시로 나는 소설로 비슷한 시기에 등단을 했다는 것 외에는 성향도 달랐다. 준은 모임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고 말도 유창했다. 목소리도 멋있었고 키도 훤칠 커서 특히 여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보다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끌린다. 그는 생뚱맞은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가끔 당황하게 했으며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서 주위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잘난 체도 좀 했으며 말도 가리지 않고 혹평을 쏟아내는 나쁜 남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와 가까워진 것은 어느 해 연말 모임에서였다. 연말이 되면 출판사나 동인 모임들의 송년회 모임들이 많아지고 덜어 겹치기도 하는데 한 군데 들리고 슬쩍 일찍 빠져나온 나는 어느 선배를 따라 준의 출판사 모임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2차 3차 술자리로 이어져 새벽까지 남게 된 사람은 넷이었다. 아침 해장국까지 먹고 날이 밝을 때쯤 각자 헤어지게 됐는데 가던 방향이 준과 내가 같은 방향이라 택시를 같이 타게 되었다. 준은 가다가 강변이 보이자 잠깐만 바람 좀 같이 쐬고 가겠나고 물었다. 나도 마침 술도 좀 깨고 찬바람을 쐬고 싶었으므로 함께 내려 캔커피를 들고 강변 벤치에 앉았다. 술이 들어가니 평소 말이 없던 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과 단둘이 남아 고생한 이야기며 동생 공부시키느라 휴학했다가 동생 결혼시키고 어렵게 다시 시작한 공부 이야기며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흘러 결혼이 늦어진 사연도 다 말하고 등단하게 된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다. 개인사를 남에게 털어놓은 것은 순전히 술기운 때문이었다. 그 후로 그와 좀 더 가까워져서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저녁도 함께 먹고 했으나 더 이상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남자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유부남이었고 만났어도 남녀의 감정은 서로 내색하지 않고 오라비와 누이같이 지냈다. 그는 그가 이혼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더 개팍스러워져 갔다. 출판사도 지지부진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자주 술에 취해 있었다. 너 나 좋아하냐? 자식 그러지 마. 그럼 너만 상처 입어. 알겠니? 그렇게 말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어느 때에는 야 혜수야 우리 찐하게 뽀뽀나 할까? 그러고는 갑자기 키스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내 가슴에 손을 넣어 더듬다가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도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끌고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몇 번 같이 자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자식 많이 변했네. 어쭈 파마도 하고 시집이라도 갔나 했더니 아직 싱글이여? 나이는 할맛이 나이가 돼가는데 아직도 싱싱한 놈 하나 못 잡았어? 준의 첫마디였다. 여전하시구려. 어찌 된 거예요? 무슨 낫도깨비처럼 사라지더니 또 뭔 일이래? 어디서 어떡하고 살아요? 허허, 숨 좀 돌리고 물어라. 뭐가 그리 또 궁금하냐? 그럼 안 궁금해요? 난 당신 때문에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있었는데. 왜? 아직 나한테 미련이 있어? 그럼 나 따라갈래? 주는 꽁지머리와 수염을 길렀고 입성도 옛날에 세련된 멋쟁이였던 그가 아니었다. 어디 돌아도 닦다 오셨어요? 모습이 많이 변했네. 까지 뭐 따라가면 되지 뭐. 응? 까짓? 그는 다시 호탕하게 먹듯이 보이도록 웃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커피를 홀랑 단번에 입에 털어넣더니 자리 옮기자. 우리 혜수 막걸리 한 잔 괜찮아? 우리 혜수? 우리 혜수? 우리 혜수란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물론 괜찮고 말고요. 나는 속으로 대답하며 따라 일어섰다. 준의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막걸리 한 주전자가 다 비워지기 전에 이미 할 말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사라질 무렵 돌아가셨고 출판사는 경영부진으로 그냥 주다시피 다른 이에게 넘긴 후 이혼의 충격과 어머니의 죽음이 그를 공황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 모든 상실로 인해 그는 차만 남기고 재산을 다 처분해서 여행을 다녔다. 해외로 다니다가 돈이 바닥날 즈음에 국내로 들어와 산골 오지 여행을 다녔다. 그러다가 강원도 인제 어느 산골짜기 빈집에 눌러 살아버렸다는 이야기다. 몸도 쇠약해져 좀 쉬고 싶었는데 자연에서 치유의 삶을 살다 보니 세상에 나오기 싫더라는 것이다. 그럼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연인 뭐 그런 사람이 됐다는 말인가요? 자연인? 그런 말로 칭하나? 그런 셈이지. 약초도 캐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그런 게지. 거기 살다가 언제 또 훌쩍 다른 데로 튈지 모르지. 그래서 연락 두절이었구나. 그래도 연락은 좀 하지. 죽었다는 소문까지 났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지. 세상과 연을 끊고 응거하다가 이번에 내려온 것은 딸이 결혼을 한 데서 내려왔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아비 손은 잡고 들어갔다기에 가야겠다기에 그건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도리라서 해줘야겠다 싶어 잠시 내려왔어. 그래도 딸과는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고 살았나 보다. 당연한 것인데 슬쩍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도 그럴 때 연락 한 번 주시지. 정말 밉다. 바보야. 나 있고 너 시집 가라고. 나도 당신 따라갈까요? 그래도 돼? 주는 실눈을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크아 하고 웃었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술이나 마시라며 한 주전자를 더 시켰고 우리는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와서 함께 잤다. 나 자궁 드러냈어요. 건종 때문에 수술했어요. 배에 난 흉터 자국에 대한 변명이었다. 주는 묻지 않았지만 어쩐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힘들겠구나 우리 혜수. 주는 그 말만 하고 나를 꼭 끌어안았다. 오후가 되었어야 일어나 그와 해장국을 먹고 그는 누구 더 만날 사람이 있다며 저녁에 연락하겠다며 갔다. 당신에게 연락은 어떻게 해요? 언제 갈 거예요? 내일 아침 9시 반 버스표 끊어놨어. 그 전에 내가 할게. 그는 바람처럼 서늘하게 그렇게 멀어져 갔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준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서 기다렸으나 밤새 연락은 없었다. 거의 뜬 눈으로 지샌 나는 주섬주섬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가방을 꾸릴 게 아니지? 그러다가 다시 풀어놓았다. 그러는 사이에 시계는 8시를 넘기고 있었다.
우선 핸드백을 들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탔다. 9시 반? 인제 가는 버스?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맹돌았다. 그를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예감이 왔다. 그를 붙잡지 못하더라도 그를 찾아갈 수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택시가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9시였다. 그를 찾느라 대합실이며 주변을 돌아다녀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9시 반이 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2시간을 대합실에서 앉아있던 나는 더 이상 무작정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집으로 오는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평소 같으면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는 안 받았겠지만 나는 혹시나 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전화를 받았다. 우리 혜수, 잘 살아라. 나 간다. 내가 정말 방랑자 같은 나랑 있고 싶으면 지금 가진 거 마음도 몸도 재물도 인연도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와야 해. 그런 마음일 때만 가능한 삶이야.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나란 놈 지워버려. 잠깐만 끊지 말아요. 우리 모임 때 처음 만났던 곳 거기 낙산사 갈게요. 내 생일 알죠? 여름에 그때 나 데리러 와요.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하고 이대로 끝이면 안 돼요. 그는 말없이 끊었다. 이 대답은 내가 그를 찾아서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가 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늘 이런 상황에 자주 맞닥뜨릴 때마다 잠시 방향 감각을 잃는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게를 내놓았다. 계산하고 망설이면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나는 혼자 늙어갈 것이다. 나이 50이 내일 모레인 여자가 다시 사랑을 꿈꾸지 못하리라 예감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죽도록 사랑해서가 아니더라도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더라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와 나머지 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사는 게 별거든가. 정민은 미친년 그랬다가 그래 가라 가 했다가 저도 갈피가 안 잡히는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 사이 경주가 부동산 투기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얽힌 사기단이었다. 그새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을까나. 정민은 뉴스를 보고 몸소리를 치며 금쪽 같은 내 돈 하며 다시 악몽을 떠올렸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다. 모두 통장에 넣고 집도 가게도 다 처분을 했다. 몇십 년 고생해서 남은 돈이 고작 이게 다인가 싶으니 허무했다. 그러나 내가 돈의 미래를 두고 세상으로 끈을 묶고 산다면 아마 산속생활도 버티지 못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 잊고 내려놓자. 그리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다. 선택은 그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라는 생각이다. 여름이라 날씨는 무덥고 폭염을 알리는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다. 버스터미널은 휴가를 떠나는 필석객들로 북적였다. 표를 끊고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낙산사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느냐고 물었다. 날씨 참 좋지요? 떠나기 좋은 날이에요. 할머니는 이 염천에 무슨 날씨가 좋다고 하는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애교라도 부리듯 손가락으로 버스를 가리키며 할머니의 묵직한 가방을 받아들고 낙산사행 버스 쪽으로 앞서서 걸어갔다.